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을 촉진시켜서 앞으로 5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또 이번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내놨습니다. 네. 역대 인허가 기준으로는 최대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발표된 내용들 보면 270만 가구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약 158만 가구, 나머지 이제 비수도권 지역이 122만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심 복합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52만 가구,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기존에 발표된 것들을 합쳐서 88만 가구에다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130만 가구를 합쳐서 또 이제 신도시도 이제 추가로 아마 15만 가구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계획적으로 뭔가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것들과 별다르게 나머지의 민간 추진 사업들이 훨씬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시시비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좀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오늘 구체적으로 막 지역이라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향후 그렇죠. 천천히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거. 그만큼 정부 역시도 뭔가 이제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걸 텐데. 네. 사실 민간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것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네. 좀 사례별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들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 이제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 그동안은 이제 이전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거나 너무 규제를 좀 일변도로 펼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민간이 개발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라든가 외곽 지역의 공급보다는 조금 더 아마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어떤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집이 모자랐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집이 그렇죠. 없었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발표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직장인들이 내 직장까지 뭔가 접근 가능성이 좀 뛰어난 지역에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환영받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위치적인 어떤 장점들은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가격이 그러니까요. 좀 굉장히 비싸질 거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어떤 이런 사항들일 수 있는데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또 내 집 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현금 주고 다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 그렇죠. 서민들 같은 경우. 그러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대출 금리라든가 이자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높아진 분양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설령 감당한다 하더라도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주택을 갈아탄다든가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내가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금액적으로나 가격적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자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또 고물가 상황,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데 민간으로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위치적으로 아마 별다르게 좀 판단을 개별적으로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단가보다 훨씬 높아졌고 더군다나 인건비 상승 요인도 굉장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뛴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충분히 공급을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잘 펼친다 하더라도 내가 공급을 할 때
내가 적자를 본다면은 공급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조치들이 약간은 공연불에 그치는 이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질 좋은 양질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제 그 서민층이나 아니면은 그 취약계층을 향해서는 또 약간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텐데 네. 약간의 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30대 초반에 예를 들면 이제 신혼은 좀 지났고 너무 그때 당시에 집값이 너무 높아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사볼까? 이제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또 올라가서 못 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들이 또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공급의 총량보다는요, 공급의 질 또는 이제 공급의 계층을 좀 나눠서 별다른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쳐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의 시스템보다는 좀 더 국가라든가 아니면 공공에서 나서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주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짓거나 촉진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책들이 세부 실천 사항으로 꾸준하게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 중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네. 방안도 담겨 있잖아요.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 뭐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도 하고요. 또 역세권 첫집 이런 부분들인데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근의 시세의 약 한 3분의 2 가격 정도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체말로 따져 본다면은 내가 그것에 당첨이 되면 일반적으로 안전마진이 벌써 3분의 1 정도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뭐 비싼 집이긴 한데 뭔가 저렴한 어떤 그런 가격으로 내가 공부를 받아서 내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다. 나의 안정된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렸을 때 내가 매각을 할 때 매각에 따른 차익에 대한 것들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전에 정부에서는 뭐 5대5로 한다든가.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5대5가 아니라 뭐 소유자가 한 7대3. 그래서 7을 가져가고 3은 이제 공공이 이제 회수를 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이러한 조건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역세권 첫집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역세권 첫집은 뭐 아무래도 우리가 내가 지불 가능한 소득이 좀 낮을수록 뭐 좀 저렴한 주택을 골라야 되고 저렴한 주택을 고르다 보면 도심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참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을수록 도심에 더 가깝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깝게 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가깝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역세권 첫집 형태인 것이 주로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냐면 땅은 분양을 안 하고요.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소유권은 뭐 LH가 됐든 국가라든가 이제 시가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50년 임대 조건, 토지에 대한 사용 조건 또는 50년 뒤에는 50년 더 추가로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대신 이제 그러한 토지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든다면 뭐 실제 뭐 인근의 시세가 뭐 10억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역세권 첫집이라든가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가격, 심지어는 30% 가격으로도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선택 가능한 그러한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뭐 다만 이제 뭐 그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하거나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분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지 아시아권 중에서도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웬만한 땅들은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개발하고 분양을 할 때도 토지를 분양을 안 하고 건물만 분양하니까 상당히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뭐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인기가 MB 없었죠. 정권에도 있었고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마치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공공 그런 주택지에 샘플처럼 시범처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 공급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제,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이제는 그러한 뭐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공급하는 데 있어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숫자라든가
공급 대책을 좀 늘려가는 것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하나의 어떤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집값이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다, 하향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또 폭락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관리, 또 상승하지도 않게끔 하는 관리, 그 정부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반지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크게 입었다 보니까 반지하에 계셨던, 그러니까 서울시와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네. 어찌됐든 전반적인 방향성은 반지하에 거주하신 분들을 좀 밖으로,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좀 사실 네.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참 좋으나 그렇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수용이 다 가능하지가 않다면서요. 안 되죠. 이번에도 뭐 기존에 이제 6천 가구 정도의 반지하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한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추가로 4천 가구를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저는 이런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 그다음에 좀 좀 주택의 품질이 높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주택 정책이 아니에요. 복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민 복지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생각들을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다시 강조드리자면 이것은 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공급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초적인 어떤 책무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오늘 큰 틀에서의 정책은 발표가 됐고 네. 향후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을 발표를 할 텐데 현실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약간은 지금 오늘 발표한 대책들 중에는 좀 뭉뚱그려서 발표한 것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 그대로 복불복한다는 듯이 뭐 짜집기를 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사실 오늘 정책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심했고 고민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도심권에 있는 공급 대책을 갖다가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정비 사업이라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데 강론에서 있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떠어떠한 것들 중에 재건축 초과이 환수에 대한 어떤 그 환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안전 진단을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의 스타트가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제됐던 얘기들을 좀 속 시원하게 아예 어떻게 하겠다. 비율은 어떻게 하고 기준은 얼만큼 올리겠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가지 기준으로 돼 있는 것들 중에서 구조안전성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좀 낡고 좀 노물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골조가 튼튼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이 안 됐던 것들도 어떻게 비율을 조정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어야 되는데 모두 다 뭔가 뒤로 숙제처럼 남겨뒀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방향성 알겠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인지는 알겠으나 구체화된 것들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정책의 오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부동산 정책이 25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네. 발표를 했던 이유는 목표했던 바가 결국엔 현실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 네. 지금 뭐 순차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